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검찰과 야당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핵심 피의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간 조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네, 공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네,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는 현재 10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한 반면 김 의원은 변호인과 함께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같은 당 소속 당직자이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범여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와 공모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피의자로 출석한 건 김 의원이 처음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이번 수사를 두고 선거 개입용이라고 주장했다고요? 네, 취재진 앞에선 김웅 의원은 작심한 듯 공수처를 비난했습니다.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번 수사에 대해선 공수처를 이용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정작 조성은 씨와의 통화 내용이나 고발장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등 핵심 쟁점을 묻는 질문엔 줄곧 기억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공수처는 어떻게 혐의를 입증하려고 할까요? 네, 공수처는 조성은 씨와의 두 차례 통화 내용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이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의 작성 주체로 표현한 저희의 실체는 물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은 누군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또 손준성 보낸 파일들이 조 씨에게 건네진 텔레그램 대화방도 복원한 만큼 파일 전송 경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연 이틀 조사한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웅 의원은 연의 피의자들과 달리 공수처 조사를 받기 전 꽤 긴 시간을 들여서 기자들한테 할 말을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고발장을 만들어 보낸다는 저희가 누구인지에는 동문서답으로 즉답을 피했고 핵심 의혹을 두곤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고발 사주는 아니라고 기억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김웅 의원은 지난해 4월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은 저희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그거를 음, 어느 메일로 보내주실까요? 텔레그램 쓰세요. 공수처에 나온 김 의원에게 저희가 누군지 물었지만 돌아온 건 동문서답이었습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저희는 누구인가요? 저희가 만약에 증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발장 작성자를 물었더니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겁니다. 질문을 받고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냐고 물었지만 이번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많은 제보와 마찬가지로 제보자와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전 총장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누가 고발장을 보냈는지는 기억 못한다면서도 고발 사주는 아니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 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자신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윤 전 총장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응.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자신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맹비난했던 윤 전 총장은 김 의원의 공수처 출석에 대해선 전혀 아는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고 그래서
오늘 뭐 출석을 했습니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김웅 의원이 공수처를 윤석열 수사처로 부르며 비난한 데 대해 철판을 깐 느낌이라며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씨, 또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이 세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돼서 검찰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역시 현장부터 연결합니다. 공윤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김만배 씨는 오늘이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였죠. 네, 김만배 씨는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20일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섰는데요. 오늘 신문은 3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때보다 1시간가량 길었죠. 그만큼 검찰과의 공방이 치열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김 씨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나와서는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토대로 자신이 몰랐던 혐의를 많이 제시했다고도 했는데요. 검찰이 한쪽 얘기만 듣고 수사한다는 불만을 거듭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자, 남욱 또 정민용 변호사는 이 김만배 씨하고 따로 심사를 받은 거죠. 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는데요. 검찰은 김만배 씨를 포함해 이들 3인방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서 공범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유 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줬고 이로 인해 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 같은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 등에 건네졌거나 약속했다는 뇌물 의혹 역시 심사 대상입니다. 3명 모두의 구속 여부는 일러도 오늘 늦게 밤깨나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누가 구속되냐에 따라 수사의 향방도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이 와중에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최근 성남시청 감사관실과 예산재정과 등을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을 규명하는 차원입니다. 검찰은 대장도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에서 시장실이 개입한 표적 감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황 전 사장의 개인 비위 때문에 물러났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같은 현 정부와 차별화시킨 공약을 주문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회의장에 먼저 들어선 이재명 후보가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합니다. 맨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 후보는 첫 요청 사항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 입법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고 하는 원칙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후보로서 우리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입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제대로 환수 못했다고 보수 진영이 자신을 공격하더니 이젠 민간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감한 돌파를 주문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개발이익 환수 입법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개발 부담금 증액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재정부담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국가부채는 가장 낮다며 국가부채 비율은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만화의 날을 맞아 웹툰 작가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플랫폼 폭리 규제 방안을 찾겠다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한 민생 개선, 또 부동산 개혁 정책으로 선거 전 초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선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야당 의원의 조폭 돈다발 허위 폭로 논란을 염두에 둔 듯 면책 특권의 일부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고 하지만 정부는 입장이 달라 보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주머니를 뒤지면 돈이 나오냐면서 난색을 표시한 건데요.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정부와 여당 사이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요청에 대해 김부겸 총리가 직접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산 심사권이 있는 국회가 합의하면 응해야겠지만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빤해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김 총리는 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숙박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의 입장에 대해 말을 아끼던 이 후보는 오후 들어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밝혔습니다.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한데 선후 경중을 결정하는 게 예산 정책입니다. 여당 차기 후보와 현 정부, 신구 권력 간 미묘한 신경전이 분출됐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양쪽의 입장을 존중하며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상의하고 또 후보의 뜻도 존중하면서 그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정부는 이재명 후보가 천명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이견 없이 당론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매표 행위, 금권 선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내년 대선 투표를 코앞에 두고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선거용 국민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 올해 말 기준으로 세금이 약 10조 원가량 더 거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부채 상환이 먼저라고 맞서 예산 심사에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가 될지 모레 결정됩니다. 당원 투표율이 오늘 60%를 돌파하면서 흥행몰이를 이어갔는데요. 국민 여론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아침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과 예산을 총동원해 이재명 후보 지지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관권 선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여론전을 펴며 정권과의 대립각 세우기에 집중한 겁니다. 당내 경선은 언급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 이재명 상대로 프레임을 짜는 것이 맞겠다는. 윤석열 후보는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상인들에 대한 선별 지원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광범위한 재난지원보다는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실손 보상 개념으로 재난 피해를 좀 보상해드리고 오후엔 군 인권 문제 간담회에 참석하고 거리에서 청년들도 만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 세대 공략에도 주력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 잇따라 출연하며 자신의 경쟁력 우위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막말도 안 하고 도덕성, 품격, 정책,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후보가 멀쩡한 후보가 있는데 그런 걸 호소를 드리고 있죠. 원희룡 후보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하는 약속과는 달리 불미스러운 그런 발언이나 자세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원 투표율은 오늘 61%를 넘긴 가운데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책임 당원 여부를 먼저 물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질문을 통해 모름, 무응답층도 배제하는 방식인데 홍 후보 측은 비호감도가 덜한 홍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고 윤 후보 측도 정권 교체 민심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서민 교수가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면서 호남을 비하할 때 쓰는 이 홍어라는 표현을 붙여 홍어준표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 측이 전두환 옹호와 개사과에 이어서 또다시 호남에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성렬이형 TV를 진행하며 윤 캠프의 스피커로 불렸던 서민 교수. 서 교수는 최근 홍어를 먹는 내용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제목을 윤석열 위해 홍어준표 씹는다고 뽑았습니다. 호남 비하 표현으로 사용되는 홍어라는 단어와 준표라는 이름을 결합시킨 건데 홍준표 후보는 물론 호남 지역까지 싸잡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홍준표 캠프는 윤 후보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 호남인들의 상처를 주는 망언을 했다며 개사과 사건에 이어 전라도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 측에 계속되는 호남 비하는 의도적 지역 혐오로 봐야 한다며 5.18 묘역에서 무릎 꿇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민 교수는 죽을 죄를 졌다며 유튜브 방송을 모두 내렸고 윤석열 후보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발언은 어느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캠프가 당을 사칭해 당원들에게 윤석열 후보 지지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 당규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윤석열 캠프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당을 사칭을 한 거죠. 유승민 캠프는 윤 후보 측이 국민 여론조사 대상이 안 되는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에 응하는 꼼수를 퍼뜨리고 있다며 막판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인 주 4일제를 전면에 내세워 다른 당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엔 끝까지 간다면서 야권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삶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호 공약인 주 4일제도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의 시민의 삶을 열망하는 그런 뜨거운 기대 이런 것들이 주 4일제로 집약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거대 양당의 대결은 퇴행이자 시민의 자리가 없다고 역설하며 이번엔 최소한 3자 박빙 대결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링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심상정으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자신은 다자대결로 싸워도 자신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만으로는 이기기 힘들다며 자신으로의 단일화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나 단일화 가능성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신경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아마 아직도 정치 평론 같은 그 버릇을 버릇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요. 너는 패널이고 나는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 자체가 굉장한 신분의식이고 자의식 과잉입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 대표와의 사이에서 거강꾼 행세를 하는 당내 인사는 일벌 100개 하겠다며 성급한 단일화 논의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제3지대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다며 이 후보와의 1대1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당분간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로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위중증 환자 수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15명이 감염되고 구로구의 요양시설에서도 11명이 확진되는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와 접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대 확진자 비중이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667명, 하루 만에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상 회복에 먼저 들어간 영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건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또 우리나라도 미접종자가 아직도 전체 인구로 하면 1,000만 명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미접종자들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당분간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달 안에 하루 확진자가 3,000명에서 5,000명까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분간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 규모가 균형을 이루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는 하루 전에 비해 31명 늘어 378명, 사망자는 18명으로 방역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병상 가동률도 감염병 전담병원은 53%, 중환자 병상은 46%로 집계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중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위중증 환자도 같이 늘어나는 만큼 방역 수칙의 준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요양병원에서의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정부는 일단 취약시설의 추가 접종 시기를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최대 4주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시설. 13명의 확진자 중 11명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직원과 환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일찍 접종한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확산되자 정부는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접종 완료 뒤 6개월에서 최대 4주 앞당겨 5개월 뒤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 요양시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했을 때만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들은 접종 완료자라도 일주일에 한 번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면역력이 약화된 60세 이상 일반 고령층의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 자체가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이 높지는 않지만 고령층에는 충분한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령층들의 이 감염 비율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지금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또 10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10대 접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도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감염 위험성에 비해서는 더 높다라고 판정하고 있고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정부는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면 친구와 가족으로 피해가 확산되기 쉽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자, 오늘 오후 서울과 분당을 잇는 내곡 터널을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터널 안을 가득 메우면서 수십 명이 차를 버리고 대피해서 일대 교통이 2시간 넘게 마비가 되기도 했는데요. 시민 5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의 내곡터널. 터널 안 깊숙이 시뻘건 불길이 일렁이고 시커먼 연기가 터널 천장을 따라 무섭게 빠른 속도로 덮쳐옵니다. 놀란 시민들은 타고 가던 차를 그대로 터널 안에 버린 채 황급히 달려서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터널 안 3개 차로는 주인 없이 멈춰버린 차들로 오도 가도 못하게 꽉 막혔습니다. 터널 안에 달리던 5톤 쓰레기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면서 연기가 터널 전체를 삽시간에 집어삼킨 겁니다.
연기가 막 자욱하게 이제 막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막 빠져나오고 있던 상황이죠. 차 뒤에가 계속 밀려 있으니까 차를 갖고 나올 수가 없죠. 위험했었죠. MBC가 확보한 화재 초기 터널을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화물차 운전석이 있는 앞부분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나던 차량들은 이 장면에 황급히 방향을 틀어 옆 차로로 멀찌감치 피해서 지나갑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시민 5명이 연기를 마셨고 수십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가 났던 터널 안입니다. 화재 잔해물을 치우기 위해 아직 차선 2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서울 방향 통행이 2시간가량 전면 통제돼 오후 시간 일대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극심한 교통 혼잡 끝에 2시간 반 만에야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 화물차에 엔진룸이 과열되면서 불이 붙었고 터널이라 연기가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 화재 규모가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는 15건,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터널에서 불이 나면 일반적인 화재와 비교해 사망자 비율이 무려 13배가 넘습니다. 대부분 밀폐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도 높고 마땅히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고 대피할 때는 차를 양옆으로 이동시키고 열쇠를 차에 둔 채 빠져나가야 화재 진화와 구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단체 행동을 못하게 이른바 점주단체 파괴 지침을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이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 본사 직원이 직접 설명하는 녹취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의 한 점주가 전국 매장에 돌린 안내문입니다. 매출 하락에 점주들은 고통받는데도 본사가 원재료 가격을 올린 것에 힘을 합쳐 대응하자면서 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본사에 제안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점주협의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가맹본부 임원이 이 점주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가맹본부 협의회를 만들어 나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어요. 가만히 시간을 끌어 협의회를 무력시킬 수 있다며 5단계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의 사례까지 언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직은 일곱씩 맞았어. 그러나 결국 가맹점주협의회는 와해 결론이에요. 맘스터치는 한 달 뒤 이 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재료 공급도 끊어버렸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진짜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조사한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계 매뉴얼이라는 형태로 체계화되어 있는 건 사실 저희도 처음 봤거든요. 맘스터치 측은 타사의 사례를 설명한 것일 뿐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은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장기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싸게 사들인 고급 수입차들이 갑자기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모두 특정 업체의 소유라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간 A씨는 자신의 고가 외제 차량이 견인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느닷없이 이제 법원에서 압류증이랍니까? 그거랑 그다음 서울에서 사람이 또 2명이 와가지고는 내 차를 뭐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개인 물건을 채 꺼낼 틈도 없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에서 견인된 차량이 발견이 됐고 피해자도 이곳을 직접 찾아 차에 두고 온 짐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견인된 차는 차량 280여 대를 보유한 부산 최대 규모 업체에서 2년 전 빌린 장기 렌트 차량이었습니다. 선납입금 3,100만 원에 보증금 3,100만 원만 내면 3년 뒤 차를 인수할 수 있는 조건. 그냥 사는 것보다 수백만 원 정도 싸고 자동차 취등록세도 아낄 수 있어 계약한 차량이었습니다. 할인해주는 게 있었어요. 렌트카니 보험이라든지 주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제되는 가격에 이렇게 차를 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렴하죠. 이렇게 견인된 차량이 확인된 것만 10여 대, 모두 같은 회사 렌터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보는데 차 이미 싣고 있고 그냥 3년 동안 하나호 넘버로 타야 되는데 차 이전해가지고 계속 타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차량 석 대를 받은 C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3시, 4시쯤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삑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차랑 이 세대가 다 없어졌었습니다. 이걸 이제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차량 인수 통보서에는 운행 정지 처분 차량으로 제3자가 불법 운행 중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차들을 견인해간 것일까? 차를 견인한 남성들이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더니 서울의 한 탐정사무소였습니다. 견인을 의뢰한 인물은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그 원장님 시동만 빌려 주시면 그때 살 수 있어요. 원장님한테 다 근저당 설정해 드릴 거고 이자 치면 50억이 넘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36억 원을 투자하고 차들을 담보로 잡았는데 2억 원밖에 돌려받지 못해 경매 절차를 밟기 위해 차를 확보했다는 게 원장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와 봤습니다만 다른 렌터카 업체가 들어와 있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 2명은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난해 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392명, 피해 금액은 11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투자 사업을 한다며 돈을 끌어모았고 5년 전에 렌터카 업체도 인수했습니다. 네, 저희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연구하고 있는 선물옵션 투자 연구소입니다.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차를 저당 잡으면 되니 위험 부담이 없다고 하는 동시에 한편으론 고가 외제차들을 싸게 사는 것과 다름없다며 장기 계약을 하게 해 양쪽에서 돈을 챙긴 겁니다. 그분이 이제 장기차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상품 짰겠죠. 금액이 말도 안 되는 할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장기 렌트 해준 차량들은 투자자들이 담보로 잡은 상태인데 피부과 원장처럼 채권 회수를 위해 줄줄이 견인해서 경매에 붙여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 렌트를 할 때는 반드시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졸지에 차가 없어진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요즘 경유 차량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주유소에서는 아예 구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디젤 차량용 요소수를 만드는 경기도 부천의 한 화학공장. 대로역 오른쪽에 차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차들이 아예 요소수 생산 공장까지 찾아온 겁니다. 공장 주변엔 요소수를 넣기 위한 차량 행렬이 약 500m가량 이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차를 세워놨다가 1리터 겨우 빌려가지고 여기 딱 올 정도 빌려가지고 3일 동안 지금 운행을 못했어요. 동료의 소개로 받아 하루 일당이 나가려 하죠. 일을 못하니까. 이 공장의 본업은 원래 판매가 아니라 제조입니다. 하지만 이틀 전부터 차들이 몰려들면서 본업이 뒤바뀔 정도입니다. 주유만 하고 있어요, 저희는. 판매가 그 전에는 많이 안 했죠. 요소수 구하기가 대체 얼마나 힘든 걸까?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자 박신한 씨와 함께 인천항 근처 주유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주유소. 아저씨! 요소수 좀 들라고 그러는데요. 조금 더 없어요? 두 번째 주유소.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다음 주, 이번 주에는 없고요. 다음 주 가봐야 되는데 없어요. 세 번째 주유소. 오늘 오기로 배차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시켰어요. 네 번째 주유소.
요소수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5번째 주유소. 언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예정도 없어요. 예정도 없어요? 허탕만 쳤습니다. 어쩌다 파는 곳을 찾아도 대여섯 배 가격을 부른다고 합니다. 10리터에 5만 원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기름값보다 더 비싸고. 요소수는 2014년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가 도입되면서 디젤차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디젤차에 달린 SCR이란 장치가 디젤차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뿌려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 이산화탄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승용차는 10,000km 정도에 한 번만 넣으면 되지만 대형 화물차는 매번 주유할 때마다 넣어야 합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길어지면 물류가 한꺼번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요소 재고량은 한두 달치입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네, 요소수 부족 사태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공급망 대란이 한국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어서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소수는 요소 32.5%와 정제수 67.5%를 섞어서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롯데 정밀화학, 휴캠스 등이 생산하고 있는데 원료인 요소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요소의 30%를 생산합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한국은 10년 전부터 요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수출을 통제하면 요소수는 물론 비료 생산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확대가 되고 산업이 이루어지면서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중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번 사태의 시작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호주를 끌어들이자 중국은 보복 조치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에서 석탄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국제 석탄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석탄은 요소의 원료라 석탄이 없으면 요소도 못 만듭니다. 요소가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공급망 대란이 한국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려면 결국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한 나라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60-70% 이상 의존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로 수입 다변화를 시켜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던 국제 분업 체계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전쟁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수입선을 다변화하면 위험은 줄어들지만 가장 싼 값에 사는 건 포기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치솟는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뜻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아마존과 쿠팡은 쇼핑,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동영상 기업이죠. 서로 영역이 달라서 경쟁 상대가 아닐 것 같지만 요즘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용자가 더 오래 머물러 있는, 즉 시간입니다. 이 시간 빼앗기 무한 경쟁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 공간에 만들어진 또 다른 세계 메타버스. 요즘 10대들이 즐기는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안에서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검색하면 1000개가 넘게 뜹니다. 이용자들이 너도 나도 오징어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에 수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속 오징어 게임은 유튜브 콘텐츠로 변신해 유통되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 이게 로블록스에서 게임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드라마가 게임이 되고 게임은 다시 유튜브 콘텐츠로 변신하는 시대. 플랫폼 기업들의 영역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8월부터 유럽에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도 모바일 게임으로 서비스합니다. My favorite part was definitely the way that I could switch characters and be whoever I want. You can download it. 쇼핑 플랫폼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동영상 서비스 쿠팡 플레이를 시작했고 아마존은 뉴월드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뉴월드는 화려한 그래픽을 무기로 게임 플랫폼 1위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원래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며 확장을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용자들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이용자들을 더 오래 붙잡아둘수록 광고 수익이 늘어나고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좀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주는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될 것이고. 넷플릭스는 이미 4년 전 공식 트위터에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의 무한 경쟁이 노리는 건 유한한 우리의 시간, 그리고 지갑 속 돈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 더욱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정보를 끌어모은 방대한 빅데이터, 또 그걸 이용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일단 한 번 들어가면 덫에 걸린 것처럼 쉽게 헤어나질 못하는데요. 특히 10대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10대 소녀들의 틱장애 증가가 틱톡 때문일지 모른다. 2주 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틱장애를 호소하는 10대 여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소셜미디어 틱톡이었다는 겁니다. 틱톡에는 엄청나게 많은 틱장애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전체 조회수는 90억 회가 넘습니다. 10대 여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가 틱장애를 따라하게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틱톡은 15초에서 1분짜리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한국의 10대들도 틱톡에 빠져 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도 많습니다. 한 번 클릭하면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들을 추천합니다. 틱톡의 선풍적 인기에 놀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이런 짧은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의회 청문회로 불려 나왔습니다. The fact is that like big tobacco, big tech has lured teens despite knowing its products can be harmful.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숨겼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The last thing they see at night is someone being cruel to them. The first thing they see in the morning is a hateful statement. And that is just so much worse. 전문가들은 미디어 중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개인에 맞춰서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들이 중독과 관련된 어떤 상태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행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연구조차 없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2년 전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부터 찾아갔습니다. 현지에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헝가리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내린 직후 곧바로 2년 전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허블레안 2호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고 선박을 형상화한 추모비엔 희생자 이름이 한 명 한 명 한글과 헝가리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들 앞에 헌화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었지만 교민들도 나와 문 대통령의 희생자 애도에 함께했습니다.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헝가리 국민도 희생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애도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아데르 야노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헝가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989년 처음 수교를 맺은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한국 기업의 헝가리 내 전기차 배터리 분야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4차 산업 분야는 물론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은 동구권 국가와의 북방 외교가 경제 외교로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중에 국산 경공격기 전투기인 FA-50의 슬로바키아 수출도 추진합니다. 전투기 10대 5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어제 경기도 양평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가 실탄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보통은 테이저 건으로 제압을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실탄을 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합니다. 접근하는 경찰을 향해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다가서며 흉기로 위협합니다. 테이저건도 안 통하네.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2발 쐈지만 이 남성의 난동은 계속됩니다. 점퍼에 꽂힌 테이저건 전기침을 스스로 뜯어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의 팔을 3단봉으로 내리쳐도 소용이 없자 끝내 경찰이 실탄을 4발 발사했고 그제야 남성은 쓰러집니다. 여학생들은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체육관으로 피신을 시킨 후 문 잠가놓고 나가지 말고. 현장에는 테이저건 흔적과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의 41살 남성은 인력사무소 관계자들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고압 전류가 통하는 전기침이 발사되는 테이저건은 소용이 없었는데 경찰은 전기침이 남성이 입은 가죽 점퍼를 뚫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이저건이 바늘 같은 침이에요. 양쪽 침이 다 피부에 닿아야 전류가 통하거든요. 또 규정상 이번 사건처럼 흉기로 위협하는 치명적인 공격이 예상될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거리에는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과 행인이 많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복부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보통 신생아들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몸으로 세상에 나온 쌍둥이 자매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임신 24주 만에 태어나서 스스로 숨조차 쉴 수 없었지만 의료진들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결국에. 쌍둥이 자매가 태어난 지 100일째. 의료진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자매는 응급수술을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임신 6달 만이었습니다. 출생 당시 자매의 체중은 각각 500g과 700g으로 초미수가인데다 쌍둥이다 보니 보통 아이들의 5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 박동은 희미했고 자발적 호흡도 어려워 소생술로 생명을 유지한 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지냈습니다. 아기들은 그다음에 면회를 갔는데 너무 조금해서 미안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쇼크나 저산소증 같은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고 동생은 생후 한 달째에 위급한 상황도 맞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고 장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성 장염이 오면서 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갔었지만 24주 이하 미숙아가 살 확률은 40% 정도. 하지만 의료진의 극진한 보살핌 끝에 자매는 이제 스스로 울음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간호사들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 내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우리가 좀 잘 좀 해주자. 선물 같은 아이들이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라고 지은 태명은 선물과 열무. 선물이랑 열무랑 제 집사람도 같이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잘 커가고 애들 잘 키우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느덧 2.9kg과 2.2kg까지 자란 선물과 열무는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집으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요즘 전화금융 사기 수법이 알면서도 당할 만큼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피해 당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휴대전화에 아들의 이름이 뜨게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하고 아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3 수험생 아들을 둔 A씨. 지난달 28일 국제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번호 위에 쓰여진 발신자 이름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야 할 아들이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과 똑같다 보니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첫마디가 어머니시죠라고 했거든요. 우리 아이랑 모자 관계인 거를 아는 사람이 제 주위 사람들 말고는 없겠죠. 그 순간 공포는 느끼더라고요. 그러다 전화를 건 사람이 사채업자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이란 걸 직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A씨의 남편에게도 아들의 이름이 찍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나 친구 사채를 썼는데 보증을 줘가지고 아저씨가 나 하면서 딱 울먹이면서 목소리가 저희 아이하고 똑같았어요. 어떤 녹음된 거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저랑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넘겨받은 범인은 보다 구체적인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친구의 사채를 보증서 줬는데 친구가 갚지 않고 베트남으로 도망갔다면서 아들이 갚아야 할 이자 4천만 원 등을 아빠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나서 돈을 건네달란 얘기에 A씨의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현장으로 나가던 중 상대방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전화 목소리는 실제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던 상황. 내 개인정보가 어디 유출됐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나? 아니 우리 아이 아빠가 어떻게 됐나? 알 수가 없어요.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난 5,600억 원이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2년 가까이 운영이 중단됐던 무료 급식소들도 일상 회복을 맞아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끼니 해결이 힘겨웠던 분들 참 많았는데 오랜만에 따뜻한 한 끼 챙겨 드시고 다시는 문을 닫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이 손소독을 하고 체온을 잰 뒤 식당 안으로 줄지어 들어섭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구청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어르신 식당이 코로나19 이후 1년 9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과 달리 식탁엔 칸막이가 설치됐고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야 하지만 집에서 홀로 끼니를 해결하던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나오건 기쁘고 좋지요. 즐거워요. 계속 이 복지관에 나오고 싶지. 뭐 집에 앉아있기 싫어요. 그리고 여기 반찬도 잘 나옵니다. 복지관은 그동안 결식 어르신들 가정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시락을 배달하긴 했지만 끼니가 걱정이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수급자랑 차상위 계층 어르신 먼저 식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일반 어르신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낮 서울역 무료급식소 앞에 노숙인 5, 60명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무료급식소들이 문을 닫다 보니 그동안 갈 곳 없던 노숙인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많이 줄었지. 기록이 없는 사람들 또 노숙자들 먹기가 힘이 들지. 여기서 먹어 노숙자들 두 끼.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의 한 무료급식소.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지만 인근 탑골공원으로 도시락을 들고 가 밥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이렇게 공원에 설치된 간이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춥진 않으세요, 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안 먹고 들어갔으면 먹잖아. 아무래도 낫지요. 전국의 무료급식소는 1,300여 곳.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한두 곳씩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고 건물 보수에 들어갔던 다른 급식소들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벤츠와 지프 같은 수입차 브랜드의 일부 차종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가 또 적발이 됐습니다. 과거에 적발됐던 수법을 똑같이 다시 사용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인데요.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2년 동안 판매된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E350T 블루텍 포매틱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측정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NOx, 즉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인증 시험 기준인 20분간의 주행에서는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행 시간이 길어지면 달랐습니다. 1시간가량 주행했을 경우 1km당 평균 0.616g의 질소산화물이 나왔습니다. 기준치 0.08g의 7.7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환경부는 주행 시간이 길어지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되돌리는 요소수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다고 봤습니다. 요소수 분사량이 정상적인 동작 대비 약 한 4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조작이 이루어진 벤츠의 차종은 E350D 블루텍 포매틱을 비롯해 4개 차종 2,508대입니다. 또 집, 체로키 등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수입 판매하는 2개 차종 2,246대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두 회사에 과징금 부여와 리콜 명령을 하고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징금 액수는 벤츠사의 경우 약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의 경우 12억 원에 달합니다. 벤츠와 스텔란티스는 각각 지난해와 2년 전에도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돼 642억 원, 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해당 기능은 배출가스 통합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이며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추후에 조치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몇 달 전부터 이례적인 대규모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 행동을 감행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권희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일본 육상 자위대가 일본 전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120대, 군용 차량 2만여 대에 10만 명의 병력이 투입돼 다음 달 말까지 2달 넘게 훈련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런 대규모 훈련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대만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한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자위대 병력은 오키나와 본섬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대만 인근 섬들에 줄줄이 배치됐습니다. 미야코, 이시가키 섬, 그리고 그 아래 대만에서 불과 100km 거리의 요나구니 섬까지 대만 주변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완에서 중국이 군사적 작전을 하거나 거기서 미중 간 충돌이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중국에 대한 억제 태세를 보여주려고 하는, 일본은 석유 등 해외 물동량이 들어오는 통로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행동은 그동안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명시한 이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군사적인 또는 안보 정책 차원의 어떤 개입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금기시되어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선을 넘은 거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 최근 호위함을 경항모로 개조해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하는 등 해군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엔 방위비 지출을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군비 증강이나 적기지 공격 능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지난달엔 중국과 러시아 함대 10척이 일본 열도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도 명분을 주면서 다시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는 2년 연속 LG와 두산의 잠실 라이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특히 올 초 LG에서 두산으로 트레이드된 양석환 더비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어제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에서 결승타를 포함해 4타점을 올리며 두산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양석환. 시즌 전 스프링 캠프 때만 해도 LG 유니폼을 입었었지만 한 시즌 만에 라이벌팀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을 겨누게 됐습니다. 양석환의 트레이드는 두산으로선 성공작이었습니다. 올 시즌 28개의 홈런에 96타점을 올리며 두산의 1루수로서 기대 이상의 몫을 해냈고, LG전에서도 마무리 고우석에게 극적인 홈런포를 쏘아올리는 등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LG 팬분들은
LG를 그만 언급하라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다시 가고 싶어서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매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준 플레이오프 맞대결 당시 한 번도 타석에 서지 못했던 만큼 서운한 감정은 없지만 각오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 한 타석도 못 나가서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을 더 악착같이 준비했었고 정규 시즌 6년 연속 두산에게 상대 전적에서 밀렸고 포스트 시즌 5번 맞대결에서도 열세에 놓인 3위 LG는 이례적으로 나흘간 합숙 훈련을 하며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두산이 어제 20안타를 때려내며 타격에 불이 붙었지만 크게 의식하지는 않겠다며 맞대결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두산이라는 팀을 떠나서 이제 올해까지 이제 3년 연속 저희 이제 포스트 시즌을 하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이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경기 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진에서 외국인 투수들이 건재한 LG가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LG는 승률 1위 수아레즈를, 두산은 최원준을 1차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서울은 하늘빛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 북부를 중심으로는 벼락이 치거나 다소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그 밖에 강원도나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이 비구름 후면으로는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중서부와 대구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한편 이 짧게나마 찾아온 가을을 즐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낮 기온 20도 안팎의 온화한 가을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만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추워지겠습니다. 그 사이 미세먼지가 반짝 말썽을 부리면서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남 그리고 대구의 공기질이 온종일 탁하겠고 모레는 더 많은 서쪽 지방으로 먼지가 몰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다시 약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전국에서 사흘가량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다음 주엔 서울의 낮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